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원종우 교수님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최를 아마 서울시과학관에서 해주셨고요. 또 중간에 연구자랑 이런 자리를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해준 게 한국연구재단이에요. 근데 한국연구재단은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연구자들은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R&D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개인적인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 때서부터 지금 뭐 교수로서 10여 년 이렇게 재직하는 동안 수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뭐 학생 때는 뭐 해외 파견 또 과제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도 해외 공동 연구 또한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활동할 때는 또 대학의 또 연구 과제 한마디 연구 기획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자단에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GPS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GPS 그게 원래 제 주 전공 분야고요. 그것을 하나의 응용으로서 GPS라는 게 다 전 세계 어디서나 나의 위치를 잡는 거니까 그 위치를 잡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소위 군사 쪽으로 가면 미사일 날아다니고 로켓트가 날아다니고 인공위성 자체제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게 위쪽으로 온 게 소위 자율주행이나 뭐 드론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는 GPS가 주에 대한 연구 분야고 그것의 하나의 연구로서 자율주행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좀 말씀드리면 원래 대중과학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령 뭐 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수학적인 이런 과목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 뭐 국제연구기관들 뭐 유수의 기업들과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중간에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대중과학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 엔지니어들 저는 이제 교수지만 엔지니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엔지니어들한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유치원생들 앞에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제안서를 냈을 때 그 제안서를 또 심사위원들이 봐서 이해를 하고서 이제 펀딩을 해주고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효과적으로 그 전달해 볼까를 고민을 하다가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게임과 굉장히 특별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 게임은 저희는 100%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그런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오늘 강의를 진행해봤으면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상들 보면 일부 초등학생들 포함해서 오버워치도 많이 하죠. 배틀그라운드도 많이 하죠. 그 게임 기술이에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에 대한 잠시 소개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사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1965년에 밑에 보면은 이정문 원로 화백께서 1965년에 2000년대를 내다보고 2000년을 내다보고 그린 선파예요. 그래서 1965년에 이게 당시에 뭐 소년 잡지들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실렸고 나중에는 일간지, 뭐 동아일보 이런 데도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1965년이면 아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35년 후인 2000년도를 내다봤을 때 보세요. 여기 태양열, 태양전지 발전하우스 중에 다 있죠.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 자전거 그 보관소에 태양열 전지가 다 있던데 전자신문 요즘에 다 보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전기 자동차 다 있죠. 자율주행차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알죠. 그 무빙워크 움직이는 도로 이거 큰 어떤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복도가 너무 길 때 다 있잖아요. 무빙 코리도 다 있죠. 청소로봇 실내, 실외 다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 너무 친숙하죠. 코로나 여기서 특히나 원격 진료 가능합니다. 다 지금도 뭐 소형 TV, 전화기, 주방 모니터,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스마트폰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다본 것 중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2000년은 아니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2023년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구현이 안 된 게 달 여행이에요. 수학 여행은 달로 따지기가 안 됐죠. 근데 달 여행도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의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세대에는 달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거에서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것이 변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2차 산업혁명 인터넷, 3차 산업혁명 스마트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즘에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키워드를 쭉 뽑아본 거예요.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뭐 무인기 정책 쭉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과학기술의 혁명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두 줄이에요. 두 줄. 한 줄은 전기, 전자, 컴퓨터 쪽, IT 쪽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화학, 생명, 바이오 이쪽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의료 이쪽에서. 근데 저는 의료 쪽 모르니까 IT 쪽을 좀 맞춰서, 포커싱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전동화, 무인화입니다. 전동화는 한마디로 예전에는 우리가 휘발유차, 디젤차를 타다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전기차로 저거 바뀌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차. 무인화는 자율차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이거는 지능화랑 연결되면서 AI랑 연결돼요. 요즘에 굉장히 AI가 한 이슈긴 하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하면 이런 거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무인 이동체인데, 똑똑한 이동체인데, 그라운드, 이 땅에서 다니면 자율차가 되는 것이고,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하늘로 다니면 UAM, UAV 뭐 이런 걸로, 드론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 자율차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율차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쭉 본 건데, 이 빨간 것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시스템 통합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컨슈머 일렉트로닉 기술은 그 민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기술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앞에 대시보드에 쭉 장착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앞으로는 차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DMB 뭐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무를 보듯이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스마트폰과 차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여러 가지 센서 기술들 굉장히 중요한 자율차의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쭉 있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메카니컬 부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요 기술이. 하나는 엔진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트랜스미션 기술, 기어. 세 번째가 샤시 기술입니다. 틀 만드는 기술이요. 요거 세 개가 딱 뭉쳐져가지고 고속으로 달리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엔진은 보통 기계공학과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엔진은 한 10년, 15년 공부해야 조금 엔진에 대해서 알겠다 이거죠. 역학 알아야 되고, 뭐 4대 역학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랜스미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어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얘도 한 5년에서 7, 8년 공부해야 조금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겠구나 그래요. 근데 나머지 근데 이 메카니컬 부분 그 두 가지가 뭘로 자꾸만 대체가 되냐면은 모터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전기 모터. 전기 모터는 모터 그냥 사다가 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령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큰 업체는 미국의 GM, 포드 뭐 이런 거 있죠. 독일의 자동차 3사 있어요. BMW, 아우디, 벤츠, 뭐 폭스바겐 큰 회사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일본의 토요타. 여기들은 이쪽에 큰 지금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들어오려면 이거를 해결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없이도 막 들어오니까 후발주자들이 마구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투자해가지고 차를 막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출시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고요. 중국 자동차 엄청나요 지금 전기자동차.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테슬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테슬라가 왜 나왔지? 이게 강한데 미국이 그동안 한국, 독일, 일본한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많이 짓밟혔어요. 자동차 산업.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미국 차가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독일 차 많고 일본 차, 한국 차 많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왔고 또 그 다음 세대로 곧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자면 미래 자동차는 메카니컬 파트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거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전기전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대가 됐다. 자율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율차의 가장 선두를 달린다고 하는 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딱 두 예를 제가 드릴 텐데요. 구글이 있고요. 구글의 웨이모. 미국에 가시면은 우리가 택시를 부르면은 웨이모, 뭐 릴리 이런 데가 오거든요. 거기 중에서 일부는 택시 드라이버가 있지만 일부는 택시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구글의 웨이모 그 자동차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방식에 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동차가 카메라로 여러 가지를 디텍션을 해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고요, 차가 있고요, 또 앞에 저기 보행자도 있고요, 신호등도 있고요. 앞에 있는 차들이 이런 방향으로 올 것이라도 예측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약간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인데요. 만약에 인프라랑 연결되어 있다면 CCTV 많이 있잖아요. 거기 정보를 내가 다 이렇게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죠? 조금만 더 이거를 앞으로만 좀 이렇게 만들면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있으면 앞으로 볼게요. 예, 이제 차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온 건 내가 가도 되는 지역이에요. 안전한 지역. 그럼 양 옆에 차에 이렇게 박스로 돼 있죠. 바운딩 박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카메라가 여기 있는 자동차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앞에 올 때도 그 옆에 여러 가지 지금 글씨가 뜨잖아요. 그럼 요거는 얘는 보행자야. 앞에 오는 차는 차야. 그리고 그 차가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 이런 거를 다 이 차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여기 그 길에 나가서 앞 좌석에 아무도 없이 뒷좌석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실사 환경을 들어가서 보면 이건 실제 물리적인 환경이지만 요 화면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여기서 뭐 약간의 뭔가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은 게임과 비슷한 거예요. 게임 환경과.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 그 기계가 세상을 인식을 하는 방식은 게임 환경 내에서의 그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자꾸만 자율주행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한 5년 정도 된 거예요. 그 전에 실험차는 뭐 한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에 벌써 나왔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 우버, 그러니까 구글의 사건 사고 중에서 한 5년 전쯤에 사망 사고가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근데 그 접촉 사고가 미국에서 왜 일어났냐면은 자율주행차가 저쪽 가니까 그냥 10년 전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막 쫓아가요, 그 차를.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고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사망 사건 사고니까 이거는 그때 굉장히 이렇게 보고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YTN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자율차는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센서가 있어요. 우리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센서가 있죠. 근데 카메라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사람은 여기는 보행자다, 차다, 신호등이다 이런 걸 다 알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알고리즘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인지를 했다고 해도 앞차와의 거리, 상대적인 위치를 내가 알아야지 뭔가 움직이는데 그 위치에 가는 거를 2차원 카메라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추정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적인 센서를 더 다는데
대표적인 게 소위 라이다, 레이저라는 것과 레이더, 전파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는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테니까 그 라이다도 전파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회전하면서 레이저 포인트를 딱 쏘면은 레이저가 나갔다가 내가 들어오잖아요. 그 거리를 재요. 각도를 재고 그러면 그 앞에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는데 또 자기 자신의 위치 정하려면 GPS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예제는 테슬라랑 구글 진영 두 개지로 나눌 때 이 구글 진영은 이런 모든 센서를 다 사용을 해요. 테슬라는 카메라만 사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이유는. 근데 이거는 지금 구글 지역이니까, 구글 진영이니까 카메라도 있지만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는데 왜 저 앞에 있는 사람을 검지를 못했을까를 역으로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외국 나가보면 저게 없죠. 이 가로등이 없죠. 우리나라가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고요. 외국은 웬만해서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 있었고 보행자가 검은 잠바를 입고 있어요. 청바지에. 그러니까 빛의 반사가 덜하죠. 카메라에도 라이다에도. 또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어요. 레이더는 원래 철의 반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자전거는 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레이더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율주행차 개발할 때 보면은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잘 컨트롤된 상황에서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자율주행차가 문제가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사고 상황. 이런 비정형 상황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이런 사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고 상황에서 내가 만든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연구 개발 단계에서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일반 도로 가가지고 잘 달리는 건 많이 하는데 사고 상황에다가 내 차를 저거 밀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차 한 번 만들면은 보통 여러분들 보통 아반떼는 한 2천만 원이면 사죠. 근데 거기다가 막 센서를 막 붙여요. 저희도 실험차 많이 만드는데 그럼 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잘못하다가 얘가 잘못 동작해가지고 2억 원짜리 막 부셔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 개발 방법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글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냥 테슬라의 일인데 어디가 사고 날까요? 네, 여기가 납니다. 여기. 얘가 그냥 가서 말하는 거죠. 얘가 앞에가 트럭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럭이 넘어져서 이 트럭 벽면이 있는 건데 이와 같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쾅 박아버렸어요. 테슬라가. 이거를 또 역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청명한 하늘에 구름으로 인식을 했어요. 구름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쿵 가는 거예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어요. 그냥 사고만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키포인트에 맞는 사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이 자율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만들어서 내가 만든 자동차를 집어넣어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한참 전인데 아우디에서 한 건데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어린애가 오는 거죠. 마네킹을 저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했을 때 가령 몇 초 안에 차가 서야 되는가. 이게 자율차 안전의 제일 첫 번째예요. AEB, Advanced Emergency Brak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율차 안전에. 이 기능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테스트할 때 이렇게 하는데 가령 우리가 사람만 저렇게 오는 경우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앞차가 갑자기 쓰면 거기도 뒤에 가가지고 서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죠. 근데 앞에 차가 있으면 굉장히 큰 어떠한 장애물인데 거기다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마치 저거 풍선을 만든 겁니다. 풍선 차예요, 저거는. 풍선 저런 모양을 만들고요. 내가 만든 자동차를 롤러 위에다가 놓고요. 차가 가면은 롤러가 감는 거예요, 앞에. 와이어를 감아서 앞에 차가 이렇게 오다가 딱 이제 멈추면 잘한 거고
네, 롤러를 밑에서 계속 감았으니까 창바퀴가 돌면서요. 이렇게 하면서도 테스트를 해요. 이게 지금 기계 자동차 쪽에서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사고 상황이라는 게 이것만 해서요. 얼마나 다양한 사고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그럼 이런 실제적인 물리 공간에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만든 잘 밀어넣을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을 쓰는데 이것도 구글에서 만든 어떤 비디오예요. 그냥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딜러인데 자동차를 팔려고 이렇게 사러 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자동차를 사러 온 사람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자율 기능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난리죠. 이거 뭐 사람 너무 갖고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이거는 실제 우리 환경 중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얘는 컴퓨터 안에서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런 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만 소프트웨어를 고쳐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동차, 자율차를 개발할 때 실시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는데 주로 왼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이 있는 게 주로 자동차 쪽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이 소프트웨어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자동차, 기계 자동차를 개발할 때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뭐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실 텐데 차를 막 어디다가 충돌도 시켜보고 분석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다 깨진 거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차 안에 있는 개별 부품들을 다 모델링을 해서 CAD로 다 만들어서 컴퓨터 안 시뮬레이션 안에서 합쳐서 걔를 막 부셔보거든요. 막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해석한 소프트웨어. 거기에 소위 자율주행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간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잘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가령 올라가다가 덜컹덜컹 거린다든가 이런 게 다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단 여기는 가만 보시면은 이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단위 시간당 센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게 카메라고요. 그 다음이 라이다고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지고 레이더, GPS 이런 센서들 데이터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시뮬레이션 할 때 단위 시간당 굉장히 많이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그 센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어렵겠죠.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래픽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약 한 10년 정도 전 그래픽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이쪽은 주로 IT 쪽에서 쓰는 건데 이쪽은 주로 자동차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래픽으로만 발전한 예입니다. 그러면은 이 IT 쪽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을 하자면은 당대에 그래픽 기술이 가장 발전된 산업은 뭐지?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여러분 항상 실사 환경 같이 한번 느끼고 싶죠? 근데 그게 가령 뭐 1000만원짜리 컴퓨터 상에서 보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사요? 안 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100만원, 200만원 그 정도 사양해서 돌아야 여러분들이 게임을 사잖아요. 그만큼 소위 최적화가 다 돼 있어요. 그게 다 잘 돼 있는 게 이쪽 게임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고등학생, 대학생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언리얼 엔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런 언리얼 엔진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게임도 만들고 영화에서 그래픽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리얼 엔진 기반의 게임을 가지고서 자율주행차 만드는데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인하대학교 자율공연구실은 GTA라는 게임을 사용을 하는데요. GTA가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오버워치랑 비슷한 게임이고요. 근데 그것의 그래픽의 발전을 쭉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처음부터 보시면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가지고 놀던 아케이드 게임 수준 정도서부터 출발해요. 그 위에서 보는 거. 그래픽이 저 정도만 차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자꾸만 발전하죠. 위아래로 그래픽이 내려가지고 그러다가 3차원이 됐네요. 얘는. GTA 한 3, 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GTA 5 정도, 이게 4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실사랑 유사한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이 GTA 5인데 이렇게 바닷물을 표현하잖아요.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키포인트로 잡는 몇 가지 그 성능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쪽 하는 분들이 자기네 제품을 팔려고 와서 보여주는 몇 가지 요소. 그 동물의 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동물의 털 하나하나 다 메모리 요소거든요, 이게. 그죠? 또 하나는 물결 그 거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하나는 그림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림자. 이게 굉장히 큰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자, 물결, 거품 굉장히 잘 표현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잠시만요. 이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있다. 이게 최근 기술인데요. 요즘에 그래픽에서 나오는 이 자동차 크롬 도금되어 있는 위에 나오는 저 그림자를 보세요. 비가 와가지고 이 노면 도로에 빗물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그림자를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그래픽이 좋죠. 가령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카메라가 그렇게 가령 실험용으로 쓰이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 못 쓰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카메라를 쓰냐면은 여러분들 그 지금 블랙박스에 있는 10만 원 언더 되는 그런 카메라를 써요. 그것이 인증하는 실사 환경보다 이런 거 정도 보면 햇빛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보면 훨씬 지금 더 고수준으로 실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환경이 벌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필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역으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깥으로 빼내오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거가 이제 스크립트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다 요즘에 공개가 돼 있어요, 저런 기술들이. 저런 것들을 우리는 갖다가 쓰게 되는데, 저희 대학원생들이 갖다가 접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게 납니다. 나 자신이고, 색깔로 표현한 게, 앞으로 이 안에서 내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저렇게 빡빡빡빡 거리는 거죠. 저런 것들은 저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인지, 위치가 어딘지, 나와의 그 어떤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다 빼올 수가 있어요. 저런 것들을. 저걸 가지고서 역으로 레이더, 라이더, GPS, 관성항법, 또 초음파 센서, 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법들을 만들어내요. 카메라는 이거 자체가 그냥 카메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데이터를 빼와서 센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면서 그 만든 결과물을 여기 앞에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센서 데이터를 우리가 다 만들어 왔잖아요. 그럼 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해가지고 내 차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자꾸만 넣는 거예요. 그 한 예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있던 그 게임 환경에서 되게 지금 요 차에 대한 거, 또 보행자에 대한 것을 각각 따로 지금 처리를 해주는 건데, 아까 제가 바운딩 박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 바운딩 박스는 어떠한 이 카메라 데이터, 사진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를 처리해서 바운딩 박스를 얻은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이 안에 원래 이 모든 그 NPC라고 표현하는 요 개개 요소들의 데이터를 빼내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모리를 곧바로 접근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 데이터 처리한 게 아니죠. 게임 데이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럼 이 게임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이게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원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 차에다가 그냥 카메라를 달아요. 센서를 막 달아요. 바깥에서가 한참 운전을 합니다. 돌아다녀요. 그럼 동영상을 쭉 받아오죠. 그 동영상 한 컷에 관해서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여기는 보행자야, 여기는 차야, 여기는 신호등이야,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한 컷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또 다음 컷 이런 것들 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나와의 거리, 속도가 어떻게 돼? 또 신호등이 어떻게 변해서 이런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원래 파일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소위 이게 라벨링, 어노테이션이라는 작업인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부가 가치는 아닌데 굉장히 이게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죠. 그것에 비해서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그 게임 안에서 데이터를 곧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라벨링,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관해서요. 그 다음에 자율차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예, 컨트롤과 연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게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참값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다 끌어온다고 했죠. 그 끌어와서 여기에서 센서 데이터를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에다가 넣어줍니다. 소프트웨어에다가.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에서는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센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소위 인지한 다음에 판단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제어, 액추에이터 흔들어주는 거죠. 이 핸들, 그리고 가감속, 악셀러레이션 브레이크 해주고 그것이 다시 시뮬레이션 환경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저 일체의 환경을 만듭니다. 네, 이게 그 예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센서 데이터 이게 차니까 내가 각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차의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주변 환경들이 회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되고요. 요즘에서 십자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잘 아는 GPS, 위치, 관성항법 센서의 어떤 각들이 여기 표현되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앞에 있는 초록색이 전방 레이더입니다. 전방 레이더. 앞에 물체가 있다. 주각도로 물체가 있다. 이걸 표현해 주는 거고. 옆에 이렇게 원을 자꾸만 나오는 게 있죠? 이게 라이다예요. 아까 제가 레이저 포인터 이렇게 회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가지고 주변에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계속 검지를 해요. 또 카메라는 카메라들이 있고. 그런 환경 하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에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보다 더 정밀한 고정밀 맵이 있거든요. 그 맵과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제어를 하기 시작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게임 환경상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센서 예에 관해서. 근데 가령 내가 센서를 여러분들 가령 아반떼가 있으면 센서를 막 차에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개발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버스에다가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센서가 달려있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소위 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버스에 대해서는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기술에서는 그런 센서 위치도 다 가변되게 만들어놨어요. 또 어떨 때는 센서를 굉장히 좋은 센서를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확도가 낮은 센서를 쓸 수도 있죠. 그런 센서의 그레이드도 다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기술도 요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저희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가지고 놀아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키면 얘가 이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 두 개는 하나는 좀 비싼 카메라, 하나는 싼 카메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센서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역으로 한 것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가령 이런 센서 데이터를 내가 이런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딱 받았다 했을 때 이 서울시립과학관 주변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내가 받았어요. 지금 나가서. 그게 비 왔을 때 또 유효할까요? 밤일 때 유효할까요? 안개, 눈이 왔을 때 유효할까요? 다 유효하지 않죠?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얼마든지 조정을 가할 수가 있어요. 또 그냥 또 이게 항상 연구를 학생들한테 맡기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차를 바꿀 수 있어요. 게임에는 차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차를 바꾸는 건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중에는 차에 소위 물리적 다이나믹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대부분 2종 보통면 정도 내지는 1종이라도 대부분 이제 자가용을 모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트럭 몰라보면 몰라요? 버스 몰라보면 뭐나요? 못 타시죠? 그러니까 차도 다 바꿔가면서 이걸 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쉽게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센서 환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를 저기 사막 가서는 어떻게 쓰지? 또 미국 가서는 어떻게 쓰지? 뭐 그리스 이런 유럽 가서는 어떻게 쓰지?
거기 시나리오를 가져다가 붙이면 돼요. 여기 안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도심지에 관한 거, 사막에 관한 거, 요거는 저기 좀 약간의 사막 지역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해 가면서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고요.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환경, 게임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개를 일부러 분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터 환경, 게임 환경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에 자율주행하는 어떤 프로세스 환경이에요. 이게 분리한 이유는 차에서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다 개발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차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런 자율주행 알고리즘 만들 때서부터 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다 가정을 하고 그 시스템에 맞게 내 바로 앞에 내 그 책상 위에 있는 PC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두 개 사이에 통신을 통해 가지고 마치도 내 시스템이 밖에 나가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주행하고 있는 것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도 카메라에 대한 인지에 관한 거, 레이더에 관한 거, 뭐 이게 전체 통합에 관한 거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건 카메라에 대한 인지에 관한 알고리즘 만들 때의 이해입니다.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은 원래 저런 화면만 들어오는데 그 저 안에서 그 게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바운딩 박스를 쳐주고요. 요거는 저 화면을 입력을 받아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여기는 차다, 신호등이다, 보행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내가 만든 카메라 인지 알고리즘의 매치, 그러니까 정합도라고 표현하는데 정합도가 몇 프로인지, 내가 만든 건 95%돼, 90%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소위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아주 간단한 예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인공지능 중에서도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이게 우리의 아기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아기들도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유전자가 좋으면 똑똑하고요. 원래서부터 안 겨룬 경우도 있어요. 주변 환경에 대한 같지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물러가는 게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를 그렇게 잘 만든 네트워크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아기 키울 때 뭐예요? 학습하는 교보제가 필요하잖아요. 책도 필요하고 그 데이터, 학습을 시킬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노테이션, 라벨링된 굉장히 많은 센서 데이터예요. 그러면서 얘는 여기는 뭐 보행자다, 주변 차량이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 내지 선생님 같은 그 학습시키는 주체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 레인포스 러닝, 강학습에서 어떤 식이냐면은, 이 차가 이 잔디로 들어가면은 회초리를 줘요. 마이너스 값을 줘요. 제대로 요 아스팔트를 그러면 플러스 값을 줘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 제어를 해봐라.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인공지능 안에, 알고리즘 안에 그 웨이트 값들을 계속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제대로 학습이 안 됐을 때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그림으로 나오다가 학습이 좀 제대로 되면 얘가 좀 학습이 좀 그나마 좀 된데요. 스무스하게 가지는 못하지만 잔디를 잘 밟지는 않아요. 그죠? 학습을 많이 시키면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이제 게임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왼쪽이 학습이 거의 안 됐을 때, 이때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주는 게 그냥 이 카메라 값을 그냥 곧바로 줘요. 그냥 카메라 값을 곧바로 주면서 금 밟으면은 회초리, 금 안 밟고 잘 가면은 그 플러스 보상,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는데, 보시면은 이게 1시간 정도 학습시키니까 뭐 잘 안 되죠. 그러다가 7일 정도 학습시키면은 그나마 조금 되는데 아직도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방법이
곧바로 이런 카메라 값을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서 일단은 여기는 어떠한 뭐 지형 지물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 뭐 차량, 뭐 신호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 값을 2차원적인 평면상에서 주자.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자.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근데 그렇게 해서 할 때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하드웨어랑 자꾸 엮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으로 항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실제 하드웨어에 들어와야 되고 그 하드웨어는 곧 차량이 될 테고 그 차량은 도로상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환경 가지고 아까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게임 환경 상황에서는 암만 잘 돌아도 자꾸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소위 이 시뮬레이션 하는 환경과 실제 물리 환경 간에는 큰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여주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핸들을 움직여주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막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위에서도 똑같이 동작하게 만들자. 브레이크, 악셀러레이터 다 똑같이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준 거예요. 이 위에서 바라보는 값이죠. 이거는 이제 자율차가 이 친구가 지금 박사과정 학생인데 자기가 몰면서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인지를 해가지고 자꾸만 위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마치다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게임 같죠, 저게. 그러면서 자율차는 어디에서 운전을 하느냐, 주행을 하느냐,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해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 거죠. 컨트롤에 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위의 상에서도 제대로 된 운전을 하는지를 본 게 이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얘가 자율차가 있어요. 내가 갈 길을 딱 잡고요. 이제 쭉 이제 드라이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좀 빨리 좀 가볼게요. 이제는 잘 가요. 아까는 막 금발고 갔죠, 막 이렇게 인공지능을 썼을 때. 근데 이제는 잘 갑니다, 상당히. 하나하나씩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직도 주변에 차가 없잖아요. 그죠? 주변에다가 자꾸만 차를 넣기 시작해요. 또 그 차들이 자꾸만 얘네들한테만 끼어들어요. 사고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게임은 혼자서 해요? 네, 딱 나오네. 다 같이 하잖아요. 게임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연결해서 하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할 때 여러 사람 동시에 하잖아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멀티유저. 서버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레벨 쓰는 서버를 만들어 놓고서 자율주행 상을 놓고 인간 사용자들이 거기 자꾸만 앞에서 사고 환경을 자꾸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동작을 하지? 잘못 동작하면 다시 와서 소프트웨어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계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배틀그라운드 해보신 분들 혼자서 총 쏘는 것도 있지만 차도 타죠. 비행기도 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예일까요? 소리도 지금 나는데 드론입니다. 드론에서는 센서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죠. 드론 위로 쭉 올라가면은 레이더, 라이다 이게 없어요. 주변에 다 그냥 상공이니까. 드론 올라가면 GPS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GPS만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건 뭐예요? 수상정, 배만 돼도 센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이 도로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또 다른 거, 요거는 좀 나올 텐데, 요거는 어떤 예일까 한번 보세요. 실내인데, 뭔가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거 굳이 왜 이걸 했을까? 로봇 청소기 하는 회사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부딪히면은 여기가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별을 하다가 요즘에는 뭘 하냐면은 로봇 청소기가 위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천장을 계속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지도를 그리거든요. 얘가 자꾸만. 그러면서 업데이트 해가면서 청소를 요즘에 나오는 로봇 청소기는 그래요. 근데 그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그 로봇 청소기를 만들 때 학습을 시키고 할 텐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로봇 청소기 만드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고양이한테 등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럼 고양이는 막 그 가구 밑에도 들어가고 식탁 밑에도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취득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로봇 청소기 AI 알고리즘 만들 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내에도 들어가니까 이 게임만 잘 활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자꾸만 저거예요. 이런 게임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실차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차를 리프트로 이렇게 떠요. 뜯고 이제 이 차의 제어 쪽에는 지금 저 안에 있는 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있는 제어 값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로 이 차가 저 안에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하고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막. 예. 이런 상황을 만들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이 차를 이제 땅에다 놓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이제 이건 어디냐면 소위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좀 쓰이는데요. 요 도시에는 이 환경과 이 도로 환경과 똑같이 모델링을 한 환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거 사업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에 요 각도에 있으면은 요 시뮬레이터 이 소프트웨어 안에는 어디에 있겠다라는 걸 다 입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앞에 차량도 없고 실질적으로 차량도 없고 보행자도 없는데 여기서는 막 차량도 있고 보행자가 막 뛰쳐나오고 막 하죠. 이렇게 일부러 비정형 환경을 실도로 위에다가 놓고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과 가상의 믹스드입니다. 혼합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제 도로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풀어놓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이었다면은 한 10분 내로 끝내면 되겠죠. 예. 이거 정도로 이제 학부생들이 만들어요. 대학교 한 2, 3, 4학년 학부생들이 한 여름에 한 2, 3개월 해가지고 이런 전체 시스템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제공하지만 요거 보면은 저기잖아요. 집에서도 한 이거 한 60만 원 하거든요. 이 조이스틱. 그리고 이거 뜯어가지고 모두 뜯어가지고 이렇게 액추에이터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 가시고 공대 가시고 하시는 분들 이런 작업을 그렇죠 하는 거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생 팀이 이제 2017년에 한 5년 6년 전에 저희 이제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간단한 도로를 만들고 저희 아기 자동차거든요. 요즘 애들 탄 자동차 있잖아요. 저걸 막 뜯어가지고 센서 붙이고 해가지고 제가 저 선을 쫓아가도록 이런 거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게 자꾸만 이제 연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건데요. 그다가 2008년이 되면은 보시면 이제 장애물 회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아기 자동차가. 보세요. 맞죠? 일로 가는 기둥을 막 세우는 거예요, 막 저렇게 해서 장애물을 잘 회피해서 가라. 저것도 원래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뒷바퀴 굴르고 앞바퀴 주행만으로써 이 다이나믹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패스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되면 좀 더 큰 차를 만들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저거예요. 여러분들 장난감으로 가지고 있는 RC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좀 큰 RC카예요. 2천만 원밖에 안 하는. 예. RC카 위에다가 이제 센서를 쭉 거는 거예요, 이렇게. 센서를 받아서 넣어서 얘가 도로상에서 저것도 이제 제어가 되는 도로인데요. 주변에 다른 차가 없는 도로상에서 어떤 특정한 미션을 수행을 하도록 저런 대회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에만 맞춰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하도 이 기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학부생 수준에서도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실도로 나가는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대학 캠퍼스 같이 제한된 구간에서 자율주행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게 자율주행만 하지 말고 이날의 학부생들이 예.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통신 모듈도 달고 CCD
제가 CCD 카메라로 달아가지고 얘가 인지한 내용을 중앙 캡스 장비에 있죠. 그 수의실. 거기 보면 쭉 모니터 많잖아요. 경비실에 보면은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불법 주차된 거 번호판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모든 정보가 올 테니까 중앙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화재도 인지를 하는 AI가 있거든요. 거기다 적용을 하고요. 예. 담배 피우면 안 되는 담배 피우면 나가라고도 하고, 예. 예. 화재가 또 발생하면 화재에 대한 정보도 넣어주고, 예. 이런 정보는 이제는 다 만드는 정보가 됐어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인데 저희가 쭉 그동안 많은 차인데요. 2인승 차서부터 아반떼, 아이오닉 일반적인 차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작은 또 전기차가 있었고요. 이거 원래 한 달 더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오닉으로.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학부생들이 만드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주로 실도로를 나가는 차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만듭니다. 석박사분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경주 대회도 나가요. 저희. 보세요. 네, 드디어 본선 최종 예, 제일 처음에 A/B 테스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네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예. 보행자 인지 구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서야 돼요. 자, 보행자가 나왔는데요. 저걸 통과해야 그래야지 미션이 들어갑니다. 보셨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지금 아무도 안 타 있어요. 자, 첫 번째 미션 잘 성공했고요. 이제 두 번째 미션으로 넘어갑니다. 예. 두 번째 미션도 살짝 보일 텐데 아무도 안 타 있는데, 예, 아무도 안 타 있는데 살짝 보이고. 예, 그래서 이 안에서는 계속 뺑글뺑글 돕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지점에서 한 지점 가라. 거기서 계속 돌게 그런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혼도가 이렇게 공사구간 가상으로 공사. 근데 보시면 주변에 차가 없죠. 예, 주변에 차가 있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저 사람한테 물어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 대학에서 못 합니다. 그거는 큰 회사나 할 수가 있어요. 좌회전을 했고요. 우회전을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좌회전. 그러면 자율주행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좀 더 미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굉장히 4차 산업혁명 뭐 자율주행도 갑자기 우리 생활에 확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가 발생한다라고 벌써 얘기를 하고요. 이 슬라이드가 이거 한 5년 전, 6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 쉽게 느낄 거예요. 가령 이게 1997년에 소위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넷플릭스는 다 아시죠? 근데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그때 1997년에 처음 나왔어요. 블록버스터는 뭐냐면은 학부 형님들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시면 예전에 우리 비디오 대여 했잖아요. 그거 전국 체인점이에요, 미국에 있는. 근데 넷플릭스라는 게 97년에 우리는 OTT 서비스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서비스 한다. 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왔었는데 블록버스터 측에다가 내가 블록버스터에다가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딱 이제 쳐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아예 없어졌고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됐잖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통신이 연결되고 자꾸만 지능화가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분이 있잖아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극히 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것에 대한 판단 안 하고요. 그냥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지에 관해서만 미래 세대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 하면은 스페이스 X나 테슬라가 떠오르지만 원래 이 사람은 페이팔의 전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페이팔이라는 게 지금 전자상거래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20년 전에는 내가 이메일에 있는 그 와이어망을 통해서 나의 여신, 즉 금융, 그러니까 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엄청난 거였어요. 그 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만들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이 페이팔을 딱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한 게 소위 테슬라 전기차, 또 자율차 다 아시는 거. 또 하이퍼루프 이거는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튜브로 만들어서 튜브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그 튜브에 있는 실린더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쫙 가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다가 여기다가 뭔가 10kg짜리 지금 튜브 만들어놨죠 지금. 그런 것도 있었고요. 보우링 컴퍼니 이건 뭐냐면은 자율차가 너무 막힌다 이거죠 도심에서. 그러니까 도심 지하에다가 터널을 파자. 터널을 파서 요만한 패드가 있어요. 패드. 이 패드가 움직이는 건데 차가 리프트를 해가지고 이 패드 위에다가 놔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패드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시연했어요 지금. 스페이스X 갑자기 우주로 갔죠. 스페이스X는 뭐예요? 발사체인데 요즘 발사체가 1년에 180회 정도가 나갑니다. 우리 지구에서. 이틀에 하나씩 발사체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류가 지금. 근데 우리는 뭐 1년, 2년에 한 번씩 뭐 위성 올라갈 때나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약 150개의 발사체가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그 중에 20%는 중국이 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또 그 중에 20%는 어디가 쏘냐면 여기가 쏴요. 스페이스X. 여기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를 제외한 다른 발사체들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버리죠. 얘를. 근데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하죠. 이렇게. 그죠?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라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유성을 만들고 발사체까지 올린 데 우리나라 돈 약 1,00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뭐 보험료 다 포함해가지고 그만큼 내가 돈을 내겠다고 해도 그 일정을 잡지 못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스페이스X에다가 전화를 걸면은 달력을 보고 얘기를 해준대요. 이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발전했어요. 또 다른 거 하나 오픈 AI 이거 와우잖아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거 AI로 돌리는 거 일론 머스크가 한 겁니다. 또 뉴럴링크 이건 뭐예요? AI와 생물, G, 뇌와의 연결이죠. 이런 회사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아닌 회사 만들어서 하죠. 솔라시티 이거는 저기 태양 전지 발전에 대한 회사고 도지코인은 워낙 이 훅으로 달려요.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꾸민 화성 가는 거에 지금 꽂혀 있잖아요. 화성을 가서 내가 맨날 차 몰고 다니까 아니거든요. 자율차로 뭔가를 하고 화성 가서 거기에서 내가 석유를 켜고 앉아 있겠어요? 못하지. 전기로 해야 되고 화성 가면은 이제 외계로 가면은 우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바깥으로도 다니지만 지하로도 자꾸만 다녀야 된다. 화성을 가면 뭐예요? 오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고 내려야 된다. 그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해야 되고 그것과 기계, 그것과 인간의 뭔가 결합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 그런 거랑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영화의 마션인가요? 예전에 맷 데이먼 나온 아마 이거는 뭐 지금 세대가 봐도 아마 재밌는 영화일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그죠?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 같은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고대까지는 가지 말고요. 근래로 가면 1919년에 우리가 상계운동할 때 서양의 그 과학기술 문명은 잠수함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대서양에서 잠수함 1919년에 하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서부터 잠수함이 있었으니까 1945년 우리가 해방을 할 때 저기는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저쪽은. 그죠? 1969년 우리 이제 좀 그 보릿고기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기 시작하는 게 많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밥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아폴로 11호가 달을 간 문명이에요. 저쪽은. 1980년 정치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1980년에 그때 여기는 그 스텔스기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에 천여 비행이 그때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KF-21 그래가지고 4.5세대 전투기 만들었는데 여기는 1980년, 90년대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1990년대 돼서 우리나라도 많이 잘 살기 시작을 했죠. 1996년대는 삼성의 애니콜이나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면서 반도체 나와서 많이 잘 살기 시작을 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선진국들은 달과 화성에다가 식민지 건설할 생각을 계속 하죠. 로봇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달에다가는 위성들을 쫙 감시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학회에 가서 보면은 미국 장군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래요. 네. 미국 나사 분들, 유럽의 항공우주분들 나와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한대 이제 미국이랑 같이 가지고 보내는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여기 학생들 기준으로는 아마 대부분 2000년대 생길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지금 기준으로는 약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에서 85세 사이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100세 시절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 그 학생들 중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은 2100년에 1월 1일에 그 태양을 볼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2100년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아까 2000년을 상상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100년을 상상하면 여러분들 세대에는 분명히 달을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밟아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올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뭔가 준비를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